정치쇼 3부 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 나는 시간 혼쭐 경제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앞서 일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요 총격 사건 다뤘는데 뭐 이런 일 있으면 이게 유력한 대선 후보고 지금 뭐 미국 대선 끝났다 사실상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치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예.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당연히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위험하다, 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걸 반영해서 안전자산의 투자를 비중을 좀 늘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고요. 불확실성. 그렇죠. 예.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금, 뭐 달러와 그다음에 예. 미국 국채 이런 예. 얘기가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불확실성이 예. 어떻게 확대되고 특히 이렇게 정치 일자가 다가올수록 예. 그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걸 시장에서 과연 감내할 수 있느냐 그걸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일종의 테러 모르는 사건이니까. 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반대 생각도 있어요. 그냥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미국 대선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다시 네. 말씀드리겠지만 그 집권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의미하거든요. 누가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불확실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또 틀어지는 거고 미국 네. 경제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나 뭐냐면 주목할 점은 지금 미국의 대선이 이렇게 4년마다 한 번 바뀌고 또 바뀌고 사실 이런 적이 흔치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라든지 시장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불확실성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이런 테러가 있었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곧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어쨌든 단기간에 컨벤션 효과를 누린다. 뭐 요거는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러면 누구 관련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관련주도 있어요? 일단 최근에 가장 트럼프 관련주로서 떠오르는 주식은 테슬라입니다. 실제로 많이 올랐고요. 왠지 그거 정책적인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 선언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기업의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할 테니까 예. 특히 머스크 같은 경우에 워낙 그런 어떤 활동의 자유를 외쳐왔으니까 도움이 될 거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사실 좀 있거든요. 왠지 안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기차하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환경 계속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재임 시절에 국방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컸잖아요. 그다음에 전통, 화석연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주 관련해서 시장에서 요즘 관심을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에너지 관련된 주들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러면 국내 방산주가 유망할 수도 있다. 트럼프 시대엔. 그렇죠. 최근에 수주 소식도 좀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방산주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도 관심 있게 좀 볼 많이 필요가 올랐다던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 많이 빠졌다. 네. 그래서 이게 지속되지 않고 사실 변동성이 또 클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최근에 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자기는 그러니까 크립토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암호화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정책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트럼프 이런 소식이 있자마자 이 비트코인이 4% 가까이 올랐고요. 그래서 6만 달러대를 회복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가상의 현실을 저희가 한번 좀 가정을 해볼게요. 네. 대표님.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미국 대통령 되는 게 확실해졌어요. 네. 대표님 머릿속에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네. 트럼프 시대가 와요. 네. 근데 지금 어디서 모르는 꽁돈 1억이 생겼어요. 네. 대표님한테. 네. 투자해야 돼. 네. 트럼프 시대에 맞춰서. 네.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뭐 사시겠어요? 저는 가장 많이 빠진 자산을 살 겁니다. 그 뭔데요? 그건 모르죠. 그걸 얘기해 줘. 아니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때문에 전기차 주식이 엄청 빠져요.
예. 막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반대로 그런 수혜가 이외의 업종들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도 전 우량주를 살 거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역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시장의 변화하고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예. 예를 들어서 정책이라든지 일회성 요인 때문에 분명히 많이 빠지는 업종이라든지 주목받지 못한 그동안 좋았다가 빠지는 회사들이 나올 거예요. 예. 사실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 역으로 거죠. 가는 건데 이거는. 네. 예.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환경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이제 전통적인 석유 업체 이런 데다 투자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많이 빠진 다음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바닥에서 서서 기다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리게 되면 어떡해요? 제가 볼 때 우량 기업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보이고요. 특히 이렇게 정치적 이벤트로 해서 정치적인 사건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점에는 예. 분명히 싸게 살 기회. 아. 예, 그러니까 일종의 가치 투자할 기회를 예. 제공해 줍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시장을 보시고 그런 변동성을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하나의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단기 차익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좀 롱텀으로 말하는 말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트럼프가 될 거기 때문에 방산주를 사세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위험한 게 그러면 그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계할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만 하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야 너만 알아?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과거에 많이 당했어요. 너만 네.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량주가 이런 이벤트나 그런 소문이라든지 뉴스에 많이 빠질 때 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근데 언제나 투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예. 뭐 저희는 조언은 드릴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항상 투자에 대해서 경계하고 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투자의 자기 책임의 원칙. 내 돈을 지킬 사람은 나뿐이다. 요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네. 자, 다음 주제는 최저임금 보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가 9,860원이었는데 1.7% 170원 올랐어요. 그래서 1만 30원. 요거 어떻게든 요거 상징적으로 딱 만 원을 그냥 딱 넘겼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1만 30원. 그렇습니다. 네. 좀 저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런 의미를 찾는 것 같은데. 그렇죠. 느낌이. 대한민국도 이제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넘어섰다. 예. 이런 의미고 그렇게 되면 월급 기준으로 해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하면 209만 6,27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도 좀 사회적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사가 의견이 좀 다르죠. 항상 최저임금은 네.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상징적으로 1만 원을 만 원을 넘겼어요. 그동안 저 최저임금 아마 제 기억에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만 원을 넘기니 만에 가지고 좀 논란들이 있었고 그렇죠.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 드디어 만 원 넘겨서 1만 30원 됐거든요. 네. 그런데 노동계의 얘기는 뭐 만 원 돌파한 거 별거 아니다. 사실상 임금 삭감이다. 실질 임금 삭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지금 올해가 뭐 전망치가 2.6%이기 때문에 1.7% 인상률 대비해서 감안하면 0.9가 그렇죠. 빠지는구나. 그래서 실질 임금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임금이라는 게 구매력과 연관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월급을 받아서 예. 뭐 쓰고 그다음에 밥 사 먹고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런 구매력 관련돼서 평가해 보면 오히려 임금이 줄어든 거다. 예. 이렇게 노동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만 원 넘어간 거 이거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항상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 얘기 나오면 뭐 일각에서 의뢰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쓰는데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저 예전에 최저임금 뭐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올라서 뭐 소규모 자영업자가 힘들어져서 일자리가 줄었다. 뭐 일각에 그런 분석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서 만 원 넘으면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볼멘소리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도 또 그 나름대로 인건비 너무 올라서 나 장사 못 하겠는 걸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제 아내가 예. 이 소규모 자영업자를 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요. 예. 특히 부가세와 예. 그다음에 이런 임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매달 돈이 나가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조금만 오르면 사실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예. 인건비가. 그래서 특히 최근에 매출이 계속 네. 줄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네.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장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집 주위에 딱 생각을 해보면 무인의 매장이 네. 무인 카페 있어요. 아이스크림 집 있어요. 문구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쇄하고 복사하는 집도 무인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제 집 주변에 그렇게 있거든요. 네. 예전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볼 수 없었는데 그렇죠. 그럼 이게 네. 무인 매장 늘어나는 게 이게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인건비가 부담되니까 이제 네. 고용 인력을 줄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 예. 상점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도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의 음식점 가보시면 주문을 이제 키오스크에서 입력하고 맞아요. 이러는데 저 음식점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긴 요새 식당 가보면 주문 받으러 매장 직원이 오는 것보다는 그 태블릿 PC로 그냥 테이블에서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좀 얘기는 나왔는데 이거 항상 있는 장이잖아요. 사용자하고 노동계 그다음에 경영계하고 협의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 네. 이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실은 결정을 하는데 이 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노동계에서 9명, 경영계에서 9명, 그다음에 공익위원이 9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그동안 보면 대부분 노동계하고 경영계는 충돌이 크니까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 자체를 공익위원 9명에서 결정하게 되니까 예. 사실 위원회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사실은 기업계와 이렇게 노동자가 만나서 합의를 만들어서 최저임금을 만들라는 이런 취지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사회적 합의가 그리고 타협이 잘 되고 있냐 이런 회의적인 부분에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좀 보죠. 이거는 안 좋은 소식인데. 네. 이 배달앱 유명 배달앱이죠. 배달앱 민족이 다음 달 9일부터 한 건당 음식값의 6.8%였던 배민원 플러스. 요게 배민원 플러스가 이제 한집 배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요 배달 중개 수수료를 인상률로 하면은 44% 인상해서 9.8%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이러면은 이 배달 수수료 이렇게 올리면 이거 부담을 누가 지는 거예요? 소비자가 지는 거예요? 업주가 지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외식업체가 이걸 부담하는 거고요. 외식업체가 일종의 이런 배민한테 수수료를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원성이 자자하겠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수료를 6.8%에서 9.8%를 올린다고 했는데요. 예. 이게 부가세 별도거든요. 그래서 부가세까지 합치면 판매 가격이 거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부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하기 배달비가 또 건별로 나갑니다. 배달비는 또 따로예요. 이건 수수료니까. 배달비는 따로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배달비와 이런 수수료까지 합치면 업체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 이 회사요. 네. 돈 많죠. 너무 무식한 질문인가? 아니 돈이 많다를 떠나서 회사 최근에 튼튼하죠. 돈을요 네.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2년 벌고 전부터.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를 냈냐면 거의 7천억 이상을 냈고요. 영업이익률이 20%입니다. 영업이익률 20%인 사업이 많지 않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힘들게 자동차 만들어서 팔면 네. 영업이익률이 10% 내외거든요. 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파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환율 효과 보고 뭐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막 이래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배달 물론 뭐 그 플랫폼 업체의 특성이긴 하지만 이제 배달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20% 이상 낸다는 거는 굉장히 놀랄만한 실적이고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천억 벌었어요. 지난해 영업이익 7천억 벌었고요. 이 주주가 독일 업체인데 예.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배당금을 우리나라에서 예. 4천억 넘게 가져갔습니다. 아니 뭐 플랫폼 업체의 특성이긴 하지만 네. 판 깔아놓으면 알아서 돈을 버는 구조. 그렇습니다. 뭐 그 아이디어를 내고 처음에 플랫폼 구축하는 게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영업이익 20% 7천억. 네. 근데 왜 올려요? 수수료를? 더 벌겠다고? 그러니까 명시적인 이유는 뭐냐면 네. 최근에 이제 배달 경쟁이 좀 심화되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배달 자체가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예.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예. 그래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예를 들어서 정액제 배달 서비스라고 해서 고객들한테 정액으로 가입하면 수수료 자체를 줄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뭐랄까 수수료를 바로 받아낼 수 있는 업체들한테 돈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일부 업체는요. 네. 이 배민한테 매출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네. 이 뭐랄까 네. 일종의 힘이 센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이제 올려도 네. 쉽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은 당연히 배민은 수익성이 개선되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로 네. 가는 겁니다. 일단은 이거 올린 배달 수수료 네. 이거는 저 그 자영업자가 온전히 그냥 부담하시든지 네. 아니면 음식값을 올리든 소비자한테 배달비를 올리든 해가지고 저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는 저 자영업자나 소비자는 네. 가격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데 배민도 뭐 할 얘기는 있을 것 같은데 배민의 입장은 뭡니까? 배민 입장은 너무 과장돼 있다. 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는 건 맞지만 이번에 배달비를 인하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100원에서 900원 정도 인하하는데요. 서울에서 이 배달료가 한 3,200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 한 300원 정도 인하해주겠다. 그래서 수수료는 올리지만 배달료 인하돼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상쇄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포장만 받을 때도 수수료를 받거든요. 배달 안 해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배민을 통해서 주문해서 포장해서 가져갈게요. 해도 수수료를 받아요. 네. 그 수수료를 일정기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겠다 50% 이런 어떤 일종의 당근책이랄까요? 이런 정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부는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세우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배달료가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네. 그거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바로 1위 업체인 배민이 이게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배민이 바로 수수료 올리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이죠. 근데 좀 그런 속내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달료 인상하면 정부가 그런 발표도 했으니까 정부에서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 줘서 정부의 예산이 배민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좀 볼게요.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거 비트코인으로 돈 벌면 세금 매긴다. 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거를 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네. 일단 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라는 건 내년 1월 1일부터 수익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0% 세율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네. 250만 원을 빼줘요. 와. 그다음에 50만 원에 그러니까 지방세를 포함하면 22%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예. 그런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유예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이 세금을 낼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세금을 낼 준비가 돼 있느냐는 이거는 이제 심리적 저항감 이런 거 말씀.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이제 막 뭐 제도화하고 이런 상황인데 너무 이렇게 세금 먼저 들어가면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정치적 이유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가상자산을 화폐를 투자하는 분들은 심각하게 심리적으로 뭐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려가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저 맥락에서 금투세라는 거 있잖아요. 네. 금투세는 지금 보니까 정부 여당은 뭐 폐지까지 얘기하는 것 같고 결국 다수당이 야당의 시각인데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출마 선언하는 거 보니까 할 때 보니까 금투세 유예할 수도 있다. 네. 요 얘기하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뭐 이거 시장 반응은 어때요? 금투세 유예 나오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제가 뭐 해석할 수는 없지만 여론의 방향성을 보면 뭐 시장의 반응만 보죠 그럼. 네, 그런 시장은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세금이 부과되면 이렇게 주주를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가면서 부담을 느끼면서 수급의 우려가 사실 존재했었고 여러 가지 뭐 처음 들어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런 불확실성을 시장에서 가장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시장에서는 이런 유예나 변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배달의 민족 배민의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청취자 질문.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 지금 시장 점유율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예. 그만큼 사실은 독점과 과점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독점력과 과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무기로 해서 무리하게 수수료를 올리는 건 정부의 규제가 전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예. 근데 좀 길게 보자는 거죠. 뭐냐면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싸거나 아니면 자영업자 자체적으로 어떤 배달 앱을 만드는 이런 노력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최근에 확 없어졌더라고요. 예. 이런 노력들을 정부가 좀 지원해줘서 일종의 공공 차원의 어떤 대항 앱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견을 네. 주신 분이 계세요. 1736님께서 구청 단위로 공공 배달을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연구하길 바래요라고 문자 주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정부도 어떤 규제의 어떤 주체라기보다도 전 정부가 시장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의 한 주체여야 된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경제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예. 근데 정부가 규제로 뛰어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사업자로서. 그렇게 되면 충분히 경쟁이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것 그런 것처럼 정부가 앱도 예. 개발할 수 있다. 좋은 앱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왠지 이거 지자체 장들 중에서 요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다음에 저 재선 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런 거 좋습니다. 연구하면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전국의 광역단체 지자체 장들 연구 좀 해보세요. 예. 오늘 혼쭐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광수 대표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